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수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 학습이 한자 학습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수 학습이 아주 중요해요.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됩니다. 부수가 왜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냐면 이 부수라는 게 그 수많은 한자의 말하자면은 뿌리고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부수가 조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부수 214 부수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수가 전부 상형자 아니면은 지사자거든요. 우리가 육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형이나 지사는 글자 창조의 원리로서 수많은 한자의 조상격이죠. 이 글자들부터 먼저 상형자와 지사자들부터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제 회의나 형성 같은 경우 이제 이미 만들어졌던 상형이나 지사를 조합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나 가차도 이미 만들어졌던 글자를 그러니까는 의미를 덧붙인다든지 전환해가지고 끌어대고 전환해가지고 만들어진 문자예요. 그러니까는 핵심이 되는 상형과 지사가 수많은 한자 어휘에 씨앗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이 학습이 먼저 돼야 되죠. 이 학습만 제대로 되면은 거기서 가지쳐 나가는 회의나 그 형성, 전주 이런 문자들 학습하기는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본 공부부터 제대로 하자고요. 자, 부수 학습을 그래서 이번 강의는 부수의 위치와 명칭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한 3강 정도로 우리 214부수, 소위 말하는 214부수를 테마별로 나눠가지고 세 테마로 나눠놨는데 각 테마당 한 강씩 해갖고 이렇게 부수 강의를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이 부수 강의는 급수를 막론하고 1급부터 8급까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첫머리에 4강씩 공통적으로 다 들어갈 거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학습이 먼저 제대로 된 다음에 본문 학습을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부수의 위치와 명칭. 본격적으로 부수를 나가기 앞서 부수의 위치와 명칭에 대해서 일단은 가볍게 좀 알고 들어가자고요. 부수. 부수의 위치와 명칭, 이름이죠. 위치에 따라서, 부수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 이거죠. 첫 번째, 부수가 이 왼쪽, 지금 사선 쳐진 왼쪽에 위치하는 부수들이 있어요. 이걸 다 명칭하기를 변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가변자를 써가지고 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인 변, 마음신 변, 손수 변, 물수 변. 이게 다 공통적으로 부수가 왼쪽에 들어가죠. 그런데 사람인 변, 사람인이죠. 물수변, 물수죠. 그 다음에 손수변, 손수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모양이 약간 달라져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이는 이 모습인데 변으로 들어갈 때는 약간 날씬해져가지고 이 모습으로. 그리고 물수도 삼수라고 하는데 점이 이렇게 3개 찍혀진 이 모습으로 들어가고요. 손수도 원래 이 모습이 변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약간 좀 간단하게 간략화돼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일시변 같은 경우도 원래 모습은 이런데 부수로 들어갈 때는 이 모습으로 좀 들어가요. 모양이 달라졌죠. 생김새가 오디변 부수하고 좀 비슷한데 보일시변은 이게 점이 하나고 오디는 2개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언덕부변 같은 경우도 원래 언덕부는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이게 변으로 들어갈 때는 이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똑같이 생겼는데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배울 방에 나오는, 방은 부수의 오른쪽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글자의 오른쪽에 부수가 위치하면 이걸 방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글자 중에 고르방이 있어요. 근데 생긴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부변의 대표적인 글자가 언덕릉자 같은 경우 또는 이웃닌자 같은 경우
언덕부가 이렇게 왼쪽에 위치해요. 뒤집어 얘기하자면 왼쪽에 이 모습의 부수가 있으면 이거는 언덕부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고을읍의 대표적인 부수 글자는 고을군자 같은 경우 임금군에다가 오른쪽에 이 모습의 부수가 와 있죠. 오른쪽에 있으면은 이거는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지만은 전혀 다른 글자예요. 이때는 고을읍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부수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거는 방이라고 합니다. 무슨 방. 방금 얘기했듯이 똑같은 모습이지만 오른쪽에 있으면은 읍방, 고을읍방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칼도방. 원래 칼도 이 모습인데 방으로 들어갈 때는 이 모습으로 들어가죠. 왜 이렇게 간략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글자 전체로 보면은 이 글자가 한 글자로 보면은 이 모습으로 들어갈 건데 글자 전체에서 절반만 공간을 차지해야 되니까 좀 날씬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옆으로 부피를 좀 줄이고 날씬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모양이 좀 간단하게 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굴올문 방 같은 경우도 원래 이 모습인데 이 모습으로 많이 들어가죠. 등굴올문 방 그러면은 그건 별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정확한 명칭은 칠복이죠. 칠복. 무슨 채찍으로 친다라든지 회초리로 치는다라는 의미의 칠복자입니다. 이거 부수로 들어가는 글자도 많죠. 뭐 가르칠 교자라든지 뭐 고칠 개자라든지 많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모습인데 좀 간략하게 이렇게 등굴올문 방이라고 2층이 붙은 거, 별칭이 붙은 이유는 요게 생김새가 이 글올문자랑 비슷하기 때문에 등이라는 거는 무리등자가 같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글올문하고 같이 생긴 모습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등글올문 방 그러는데 그 별칭보다는 원래 명칭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질복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프문 방, 그 다음에 고을읍방 아까 저 차이점 설명하면서 중요합니다. 이거 설명했죠. 자, 낡은 방, 힘력방. 자, 세 번째는 부수가 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 그래서 머리라고 합니다. 무슨 머리. 그래서 뭐 초두라든지 이렇게 두자를 붙이죠. 예로 보면은 돼지해 머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명칭, 이것도 별칭이죠. 이게 단독으로 쓰인 경우는 거의 없고 요 모습이 들어간 이 부수가 들어간 대표적인 글자가 그러니까 돼지 해자다 보니까 돼지의 머리에 들어가는 부수다 그래가지고 돼지해 머리 그러는데 이 글자 자체 이름은 아니고 요거 단독으로 쓰여가지고 무슨 쓰이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부수로서 이 모습이 들어갑니다. 돼지의 머리라고 붙은 거 이유는 돼지 해자 머리에 들어가는 글자다 그래가지고 붙은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갓머리. 이거 갓머리도 별칭이고 갓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부수가 위에 붙으니까는 머리 그래가지고 갓머리. 여기 이제 점이 있으니까 갓머리고 점이 없으면 민간머리 이러는데 이거 정확한 명칭, 원래 명칭을 알아두셔야 되죠. 요거는 진면자고요. 요거는 덮을명자거든. 그러니까 갓머리, 민간머리라는 것만 알아가지고는 부수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이게 갓의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생김새가 갓처럼 생겼고 부수가 위쪽에 들어가니까 그냥 갓머리 그런 거고 부르기 쉽게 별칭만 알아갖고는 안 돼요. 원래 그 글자의 본래 뜻을 알으셔야 돼요. 진면자고 덮을명자입니다. 다 공통점은 부수가 위로 들어가요. 갓머리 같은 경우도 편안한 자 같은 경우에 진면자가 위에 있죠. 집가자도 다 위에 들어갑니다. 덮을명자 같은 경우도 뭐 갓간자 같은 경우 덮을명이 위에 들어가 있죠. 자, 대중머리, 초두머리. 초두머리도 원래 초두가 이 모습인데 좀 더 간단하게 돼가지고 이 모습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물망머리도 원래 그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좀 간단하게 이 모습으로 많이 들어가죠. 이 모습으로. 뭐 비단낙자라든지 죄죄자 같은 경우 다
그물망의 의미로 죄죄자 아시죠? 비리를 저진 사람을 이 그물로 잡는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란 의미랑 연관이 있죠. 이 그물망이 넉사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은 그물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손톱조자도 원래 요 모습인데 길게 이렇게 뻗었죠. 그런데 붓으로 머리로 들어갈 때는 너무 길면은 글자가 이게 모습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게 길이를 줄여가지고 이 모습으로 켈체자 같은 경우 손톱조가 그러니까 이게 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과일 같은 걸 채집하는 그 모습이 딱 드러나 있죠. 자, 네 번째 머리였으니까 네 번째는 뭘까요? 밑에 이제 다리 부수가 밑으로 들어가면은 발이라고 하죠. 발. 자. 그래서 뭐 어진 사람인 발. 요 부수는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사람 인자처럼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부수로 들어간 뭐 대표적인 글자 맏형자라든지 형. 그러니까 입하고 사람은 사람인데 입을 강조해서 그린 글자거든요. 맏형자가 왜 입을 강조했냐면은 집안의 맞이는 집안을 대표해서 제사 지낼 때 충문을 이렇게 낭독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입을 강조했거든요. 자, 밑에 있는 부수가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어진 사람인 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화자도 원래 이 모습이고 불화자가 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불화자 변으로 들어갈 때는 원래 모습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불화자가 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점이 이렇게 4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그러할 연자 같은 경우 이게 불화거든요. 불화가 밑으로 들어갈 때는 이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점 4개 연화발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연화발이라는 그 별칭이 붙게 된 것도 연자가 제비연자가 있거든요. 제비연자에 요 점 4개 이게 딱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제비연자에서 점 4개는 불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제비 꼬리를 묘사한 그 부분인데 그 모양자인데 아무튼 이 점 4개가 들어간 글자 중에 대표적인 글자가 연자가 있어가지고 연화발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릇명 발자. 그릇명 발자도 뭐 맹세할 맹자 같은 경우 그릇명이 밑에 딱 들어가죠. 그릇명은 변이나 위보다는 밑에 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릇명 발이라고 합니다. 자, 신발. 그 마음심자도요. 변으로 들어갈 때는 이 모습으로 들어가죠. 모양이 좀 간단하게. 그래서 뭐 기역억자라든지 뜻정자라든지 이런 거 다 변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음심이 이 모습인데 마음심 발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밑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글자가 뭐 충성충자라든지 뭐 생각사자라든지 뭐 뜻지자라든지 다 밑에 마음심이 있잖아요. 제 모습 발로 들어갈 때는 원래 모습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변으로 들어갈 때는 약간 간단하게 해서 들어간다는 거. 조개패 발까지. 다섯 번째는 부수가 위하고 왼쪽을 덮고 있는 거. 부수가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엄호라고 하는데 이에 속하는 부수 예를 들어보면은 엄호라는 부수가 있죠. 이것도 별칭은 엄호인데 이 엄이 이제 가리다는 거거든요. 위하고 옆을 가리고 있는 이것도 주로 건물의 의미가 있는 글자거든요. 그 다음에 점이 없는 건 미너모라고 하는 거. 공통점은 위하고 옆을 가리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주검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질력 같은 경우. 이것도 위하고 왼쪽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병질력, 병들력 그래도 되고요. 병질엄 그래도 되고 다 병과 관련된 글자에 이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많은 부수 사람인이라든지 물수라든지 뭐 이런 글자들
부수에 속하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은 글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런 부수들은 많은 글자들을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는 그 사람인변에 속하는 글자라 그래도 그 의미의 외연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 사람 인자만 보고 그 의미를 비슷하게 유추해내기 어려운 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병지럼 같은 경우는 의미의 폭이 좁아요. 외연이 좁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수가 들어간 글자는 주로 병과 관련됐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뭐 병질자, 예, 화살시가 들어갔죠. 예, 화살 맞고 생긴 병이다 이래가지고 병질자. 뭐 병병자, 뭐 암암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암암자, 뭐 증세증자. 다 공통적으로 병지름이 들어가 있고 다 병과 관련된 글자예요. 그러니까 의미의 폭이 외연이 좁죠. 그래서 이 부스만 보고도 저건 분명히 병과 관련됐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인 변이 보인다고 사람과 관련됐구나 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요거 거느리고 있는 글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의미의 외연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만 가지고 의미를 특정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부수만 가지고도 병과 관련됐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특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수가 몇 개 있습니다. 뭐 병지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죽음과 관련된 뼈 앙상할 알 같은 경우. 이거 다 이 부분 보면 다 죽음과 관련된 거거든요. 의미의 외연이 좁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부수가 저게 위하고 왼쪽을 덮고 있다 그러면은 왼쪽하고 밑을 덮고 있는 부수가 있어요. 싸고 있는 경우죠. 이거는 그 받침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받침이 이제 쉬엄쉬엄 갈 착자. 원래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부수로 들어갈 땐 좀 간단하게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왼쪽하고 밑을 이렇게 싸고 있죠. 대표적인 글자가 뭐 길도자 같은 경우. 예.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있는데 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습인 경우. 요거 뭐 민책받침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별칭이고 원래 정확한 명칭은 길게 걸을 인 그래요. 길게 걷는다는 게 느릿느릿 걷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느릴 연자 같은 경우 뭐 지연이라 그럴 때 예, 길게 걸을 인자가 부수로 들어가거든요. 공통점은 왼쪽하고 밑을 이렇게 받치고 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받침 그렇습니다. 이것도 책받침. 원래 정확한 명칭 아까 쉬엄쉬엄 갈 착이라 그랬으니까 착받침이 맞겠죠. 그런데 책받침이라고 하는 이 글자. 민책받침이라고 하는 길게 걸을 인. 이게 대표적인 받침의 부수인 거죠. 자, 7번째. 7번째는 자, 이제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부수가. 네. 사방을 정확히 둘러쌀 위자처럼 큰 입구처럼 정확히 사방을 다 둘러싼 거 말고도 자, 정확히 다 둘러싼 거 말고도 뭐 위는 터졌고 그러니까 좌우하고 밑만 이렇게 둘러싼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밑은 터졌고 좌우하고 위를 덮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쪽만 터진 것도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부수를 보시면은 트니꾸 몸 같은 경우 정확한 명칭은 입 벌릴 감자입니다. 트니꾸 몸, 입 벌릴 감을 부수로 쓰는 글자 중에 대표적인 글자가 흉할 흉자 같은 경우. 이게 마치 위로 떨어지는 감 기다리는 듯이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모습 같거든요. 그래서 입 벌릴 감. 근데 입구자가 위에가 터진 것 같다 그래서 트니꾸 몸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감출해 몸 같은 경우도 이 오른쪽이 터졌죠. 그런데 감출해 몸은 부수 중에 이 부수가 있고 이 부수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거 아닙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감출해 몸 굳이 구분을 하자면 감출해 몸은 여기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상자방 같은 경우는 꺾인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쓸 때는 우리도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실제로 쓰면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냥 섞어서 막 써버립니다. 굳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자, 감출의 몸 같은 경우 대표적인 글자가 뭐 짝필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구분할 구자 같은 경우 있죠. 뭐 상자방 같은 경우 좀 어려운 글자입니다만 두루잡자 같은 경우 이건 쓰임이 많지는 않아요. 아무튼 생김새가 비슷하다 보니까 구분 없이 쓰는데 정확하게 214부에서는 좀 나눠놨어요. 아무튼 감출의 몸하고 상자방하고. 아무튼 사방을 둘러싼 부수는 아니지만은 이 범주 안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울위 몸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이거야말로 이제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나라국자 같은 경우. 대표적인 글자죠. 그 다음에 뭐 둘러쌀 위자 같은 경우. 사방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입구가 커져가지고. 그다음에 뭐 가둘 숫자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문문몸. 문문자도 밑은 터졌죠. 위하고 좌우를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수의 위치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경우에는 요거 큰 입구라고 하는 둘러쌀 위 한자고요. 위가 터졌거나 밑에가 터졌거나 뭐 옆이 터졌거나 그런 부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재부수. 우리가 자전이나 우편에서 다 자전이나 우편에서 그 부수 기준을 해가지고 글자들을 다 수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자가 불화 부수다 그러면은 불화 그 부수 그 색인에서 불화 부수가 몇 페이지인지 찾아가지고 그 페이지를 딱 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불화 부수에 있는 글자 1000몇백 자를 쭉 모아놨는데 획수인지 그 획수대로 모아놨죠. 부수 빼고 영획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회까지 이렇게 몇 획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촛불쪽자 같은 경우 불화에 위치하는 글자고 불화 부수를 찾아가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몇 획인지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획이 있구나를 찾아가서 12획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재부수는 그러니까 자전에서 보자면은 그 글자 자체가 부수니까는 영획이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교환해서 보더라도 제가 총획을 글자의 총획을 그 획수로 적어놓은 경우가 있고 우리 그 자전이나 우편에서 글자 부수 검자법 따라가지고 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획수 적어놓은 경우가 있는데 재부수는 글자 자체가 부수니까는 부수 빼고는 영획이겠죠. 그런 글자들 다 재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글자들이 있죠. 자, 대부분은 우리 214 그 부수 있죠. 여기에 속하는 글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상형자나 지사자겠구나 알 수가 있죠. 그 위에 우리 7번까지의 그 부수의 위치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다른 각각의 부수들은 상형이나 지사라기보다는 합성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 재부수인 글자는 상형이나 지사인 글자들인 거고 다 214 부수 안에 들어가는 글자들이 대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부수의 위치와 명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빨리빨리 설명을 드려봤고 이거는 우리 이제 본문학습 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이제 우리 부수 우리 본격적으로 그 부수 강의를 하면서 또 언급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혹시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수의 위치와 명칭이 뭐냐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대비한 건 아니고 부수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전 지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학습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다음 강에서는 이제 214 부수 214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도 말씀을 드리고 214 부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